Kotlin by example. 76가지 예제로 공략하는 코틀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코틀린 프로그래밍 언어를 예제 실습 중심으로 학습할 거고요. 기존 자바 학습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등 다른 언어 경험이 있으셔도 무난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코틀린의 다양한 문법들을 이해하기 쉬운 76가지 예제를 준비했으니까 그 예제를 바탕으로 실습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백엔드 개발자고요. 카카오나 NHN, 라인 등에서 개발자 개발팀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NHN에서는 두-레이 개발실 수석으로서 메시징 API 서버를 코틀린으로 개발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헤이트모기닷컴이라는 곳에서 개인 홈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틀린 프로그래밍 언어는 젯브레인스사에서 만든 21년에 처음 공개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출시된 지 약 11년 정도가 넘었고요. 지금 정확히는 만 12년이 넘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보통 10년 정도가 넘어야 쓸만해진다고 해요. 출시돼서 시장의 호응을 얻어서 결국 좀 실용적이다, 꽤 실용적이다, 안전하게 쓸 법하다 라는 기간이 최소 10년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코틀린 같은 경우도 10년이 충분히 넘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실용적으로 활용할 만한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표준 언어로 자리 잡았죠. 구글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언어를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백엔드 개발 산업 표준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기반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가장 대중적이겠지만 최근에는 코틀린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코틀린으로 더 많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부분은 아직 물음표이긴 한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백엔드까지는 이미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쓴다거나 아니면 iOS 개발에 심지어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코틀린 같은 경우는 자바와 굉장히 비슷해요. 자바와 비슷한 생태계를 유지하지만 훨씬 현대적인 세련된 문법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존 자바로 개발하던 환경에서 훨씬 더 유연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좋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틀린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모양의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4가지 특징을 적어놨어요. 멀티플랫폼 언어다, 서버 사이드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 멀티플랫폼을 위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내가 코틀린 백엔드를 위해서 만든 라이브러리를 안드로이드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이 코틀린 코드니까. 보통 개발하다 보면 프론트형 라이브러리야 백엔드의 라이브러리가 따로 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게 되면 그 라이브러리들을 공통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겠죠. 안드로이드 개발에 구글이 이미 추천해서 공식 언어로 쓰이고 있는 거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멀티플랫폼 언어라는 측면을 보면 일단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백엔드 개발, 서버 사이드 개발에서 코틀린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죠. 당연히 코틀린으로 개발하는 게 문제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iOS 데스크탑 웹 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물음표이긴 해요. 근데 어쨌건 이 코틀린 언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점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iOS랑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데는 플러터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안드로이드와 서버에 대해서는 꽤 지금 신뢰할 만한 상황이니까 이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 이쪽까지도 잘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코틀린을 개발하는 환경은 인텔리제이가 아무래도 가장 최적입니다. 왜? 인텔리제이가 젯브레인스 회사에서 만든 거고 이 통합 개발 환경을 만든 회사에서 코틀린이란 언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언어를 자기네가 만드는 통합 개발 환경에서 가장 잘 되게 지원하고 있겠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당연히 기본 환경이 코틀린이기 때문에 잘 지원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른 VS 코드나 아니면 이클립스 등 다른 통합 환경을 써도 플러그인을 찾아서 설치한다거나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 되긴 될 거예요. 다 코틀린 정도 되면 다 유명하게 될 건데 기본은 인텔리제이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텔리제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주소는 여기고요. 인텔리제이가 자바와 코틀린 개발에 최적화된 IDE다라는 걸 벌써 광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커뮤니티 에디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쓰더라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얼티밋 에디션 사주는 회사가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커뮤니티 에디션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사주면 얼티밋 에디션, 안 사주면 커뮤니티 에디션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써도 된다.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죠. 코틀린 개발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코틀린 소스 코드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법이 지금은 생소하지만
이 과정을 다 끝내고 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코틀린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코틀린 by example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편역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국어로 번역도 하고 예제도 조금 고치고 구성도 조금 건드려서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예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갖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원문으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예제가 잘 나와 있고 문법을 이해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참고해서 강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URL은 여기고요. 예제 중심으로 코틀린 기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웹에서 활용하기 좋게 바로 또 한국어로 잘 번역을 해놨으니까 해당 사이트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결국 인텔리제이를 통해서 개발하는 게 나중에 하는 일이 되겠지만 지금은 인텔리제이까지 가실 필요 없이 웹페이지에서 강의 자료와 함께 바로 실습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여기고요. 해당 주소로 가시면 소스코드를 편집해 가면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나와 있는 소스는 이 GitHub 저장소에도 올려두었으니까 소스코드를 직접 내려받아서 인텔리제이에서 하겠어? 그러면 여기서 내려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내려받지 않고 웹사이트에서 강의 자료로 바로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Hello world.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데 헬로 월드가 빠질 수 없죠. 아래 소스 코드로 코틀린 헬로 월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소스 코드가 화면에 보이는 부분에서 오른쪽 우상단에 있는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해당하는 코드가 곧바로 브라우저 화면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된 결과를 여기서 곧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소스 코드를 편집하실 수도 있어요. 편집해서 실행하시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결과가 여기 출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보고 주석에 1, 2, 3 이렇게 숫자로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멘트로 달려있는 1, 2, 3은 아래 설명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1번에 대한 설명, 2번에 대한 설명, 3번에 대한 설명이 차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스 코드에서 좀 궁금한 부분은 바로 설명과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와 함께 실습을 진행하는 포맷이니까 소스 코드 중간중간 계속 실행해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이제 헬로월드라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 패키지 안에 소속되게 했는데요. 코틀린에서는 패키지를 생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정해도 됩니다. 생략하게 되면 디폴트 패키지에 속하게 되고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org의 코틀린랭의 플레이라는 패키지를 지정해서 아래 메인 함수를 소속되게 할 수도 있어요. 메인 함수 같은 경우는 코틀린 프로그래밍의 진입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실행되는 함수고요. 지금 실행을 받아서 println으로 화면에 hello world라는 문자를 프린트하고 끝냈습니다.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없는 점도 주의해 주세요. 보통 언어들 세미콜론이 필수로 있는 언어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코틀린은 세미콜론 없이 진행해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틀린은 원래 타입이 있는 정적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환 타입이 없어 라고 명시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렌을 찍고 아무런 반환법 없이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유닛 타입을 반환한다 라고 선언해주면 더 좋은데요. 결과는 같아요. 컴파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타입을 명시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결과는 똑같이 헬로 월드를 찍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넘어가고 타입을 생략하면 유닛이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스 코드를 여기서 바로 편집해 봐도 돼요. 헬로 월드 라고 편집을 해서 실행해보면 마찬가지로 결과가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별도의 통합 환경이나 다른 프로그램 실행하지 않고도 웹브라우저 학습 사이트에서 바로 실습해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메인 함수 진입점을 아규먼트를 받고 싶다. 프로그램 실행할 때 이제 프로그램 코드 이름과 더불어서 아규먼트를 줄 때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규먼트를 배열 스트링으로 받아서 스트링 배열로 받아서 그 부분을 받아서 써도 돼요. 지금 결국 쓰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메인 함수가 아무런 파라미터를 받지 않았죠. 근데 여기에 배열로 스트링 타입을 받으면 args라는 거를 필요에 맞게 뽑아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소스 코드들을 실행하다가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좀 실습을 본격적으로 하겠어. 그럼 이 화면이 좀 좁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링크 오픈 인 플레이그라운드 링크를 누르셔서 여기 코틀린 공식 플레이그라운드 사이트에서 여기서 좀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시면서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런 코드도 똑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화면도 크니까
별도 통합 환경은 까실 필요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틀린 버전별로도 확인할 수 있고 JVM 환경에서 할지 JS에서 할지 등도 선택할 수 있고 친구에게 카피 링크로 현재 소스 코드 내용을 보내준 다음에 뭐가 문제니 뭐 이거 어떠니 얘기하는데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챕터가 다 끝나면 함수 여기 다음 챕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다음 챕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Function. 그래서 함수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기본 파라미터와 이름 지정 파라미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실행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해보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함수로 function print message라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message라는 스트링 파라미터를 받아서 반환값은 유닛을 주기로 했어요. 반환값이 없다는 뜻이죠. printLn이라는 표준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프린트하고 끝냈습니다. 여기 1번 있으니까 1번에 대한 설명이 아래에 이어질 거고요. 두 번째 함수는 print message with prefix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메시지 스트링과 더불어서 프리픽스라는 걸 하나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타입으로 끝난 게 아니라 는 표시를 하고 info라는 값을, 문자열 값을 하나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값 지정한 파라미터인데요. 프리픽스라는 것에 따로 전달을 하지 않으면 info라는 값이 기본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프리픽스를 전달할 수도 있고 전달하지 않으면 이 기본값이 사용되는 그런 디폴트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println으로 화면에 프린트할 건데 프리픽스를 앞에 대괄호로 묶어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 함수는 이제 기본값이 사용된다라는 표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역시 유닛이 생략되어 있는데 유닛을 명시적으로 표기해 주어도 좋습니다. sum이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x 정수, y 정수 두 개를 받아서 단순히 그 두 개를 더해서 반환한 함수가 돼요. 반환값은 역시 int가 되죠. int 두 개를 더하면 int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아래 설명이 나올 거고요. multiply 같은 경우도 sum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정수 파라미터를 받아서 두 개를 곱해서 반환을 했는데 이 부분에 특이한 건 뭐냐면 리턴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턴을 쓰지 않고 한 줄로 그냥 는 표시로 해서 함수의 본문을 끝내버렸어요. 중괄호도 없었고 그냥 본문이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한 줄짜리 함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축약한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반환 타입 int를 여기 명시해주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코틀린 컴파일러가 타입 추론에 의해서 x랑 y를 곱하면 당연히 int가 나오지 그럼 int 타입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타입 추론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명시를 해줘도 돼요. int 타입이라고.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로 진입을 들어왔는데요. 처음 실행하자마자 프린트 메시지로 hello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print message with prefix 함수 디폴트 값을 사용할 수 있는 프리픽스를 전달하는 함수를 통해서 hello 하고 로그를 줘봤어요. 이번엔 로그를 프리픽스로 줘본 거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파라미터가 마치 하나짜리인 함수인 양 hello만 주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디폴트 파라미터가 쓰인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프리픽스를 앞에다 먼저 줬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이게 이제 이름 지정 파라미터라는 건데 원래 파라미터는 순서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처음 선언했던 메시지 프리픽스 순서에 맞게 하나, 둘 차례대로 들어가는데 아예 파라미터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픽스는 로그고 메시지는 헬로야. 이렇게 되면 여기 순서가 1, 2였음에도 불구하고 섞여서 바뀌어서 프리픽스가 먼저 들어가고 메시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타입이 비슷비슷한데 지금도 스트링으로 두 개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여러 개가 나열될 경우 순서가 헷갈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서 파라미터 이름을 전달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프리픽스가 뭐고 메시지가 뭔지 명확하게 한번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라는 예제 코드를 보여드린 거예요. 9번 표시가 되어 있는 sum 같은 경우는 1, 2를 더해서 반환한 거를 정수값을 그대로 화면에 프린트했습니다. multiply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특이한 건 없어요. 그냥 함수 선언을 어떻게 하느냐, 반환값이 있을 때 리턴은 어떻게 하고 한 줄로 줄일 수 있다는 예제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hello 나올 거고, log hello 나올 거고, info hello 나올 거고, 또 log hello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같죠. 지금 이 부분이 특이한 거예요. info 부분이 여기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값인 prefix info를 통해서 여기 info로 출력이 됐습니다. sum 1, 2와 multiply 2사는 뭐 별로 특이할 게 없어요. 그냥 1 더하기 2는 3이었고 2 더하기 4는 8이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 볼 만한 거는 뭐 여기에 뭐 내가 다른 걸 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본값을. 뭐 info가 아니라 워닝 같은 걸 해도 마찬가지로 워닝이 잘 나올 거고요.
이번엔 워닝이 잘 나왔죠?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라미터가 생략됐는데 여기에 int라고 줘도 됩니다. 명시적으로 주면 더 좋을 수 있죠. 좀 복잡한 함수다. 그럼 타입을 명시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었고, 여기는 만약에 내가 유닛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유닛을 원했는데 x 곱하기 y를 줬어. 그럼 역시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닛이 예상됐는데 int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건 된다는 얘기인가? println으로 내가 찍었어. println은 되죠. println은 되는 거고, return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return이 지금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유닛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궁금한 부분은 실행을 직접 해보면서 코드를 바꿔가면서 확인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특이한 게 없나 한번 보는데 순서 한번 바꿔볼까요? 순서 여기 프리픽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원래 순서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은 원래 순서대로 해야겠죠? 로그로 찍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없이 잘 됩니다. 로그 받아줬고 헬로도 받아줬고 그래서 여기 잘 찍혀요. 이제 이름 지정을 하게 되면 순서와 상관없이 해당 파라미터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unction, 네, 이어서 중위함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함수 infix function이라고 남아 있고요. 파라미터를 하나만 받는 멤버 함수나 확장 함수의 경우 해당 함수를 중위함수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멤버 함수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 확장 함수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중위함수는 뭐냐면 infix 펑션이에요. infix는 파라미터 두 개 사이에 펑션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원래 함수는 함수 이름이 먼저 나오고 파라미터가 뒤에 따라오잖아요. 근데 infix 같은 경우는 함수 이름이 중간에 붙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진입점 포인트에서 메인 함수 선언되었고요. 여기에 infix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함수 fun을 선언했어요. 네, 이게 이제 확장 함수 형태인데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int라는 타입에다가 times라는 함수를 선언할 건데 infix 함수로 선언할 거야. 그리고 파라미터로 나머지를 받는 거는 str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거고 그 타입은 string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본문을 한 줄로 선언을 했어요. equal sign을 해서 한 줄로 함수 본문을 선언을 했고 str를 받아서 string이었죠. repeat를 할 건데 this만큼 할 거예요. 여기서 repeat는 스트링에 걸려있는 함수인 거예요. 스트링에 있는 메서드인 거고 이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this, 자기 자신을 넘겼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의 경우에는 in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 두고 infix 함수를 선언을 해두고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println에다가 이 times by라는 걸 선언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int 타입이었죠. 2가 times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메서드인데 지금 사용한 용례 쓰임새가 특이해요. times by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스트링이 by가 전달이 된 거고 by에다가 times, repeat 2를 한 결과가 나올 테니까 by가 나올 거예요. 이따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함수가 infix 두 개의 파라미터 사이에 낑겨든 형태가 됩니다. 다음 예제를 한번 보죠. value로 페어를 선언했는데요. 바꿀 수 없는 변수로 페어를 선언을 했는데 java라는 스트링에다가 to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라클을 붙였어요. 이 경우도 이 to라는 것이 infix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페어를 찍어보면 자바에서 오라클로 이어진 페어가 찍힐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따 보도록 하죠. 이어서 또 infix 함수를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스트링에다가 붙였어요. 이것도 확장 함수인데 확장 함수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onTo라는 함수를 붙였고 other 스트링을 또 받아서 페어를 내가 만들 거예요. 사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랑 같은 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onTo라는 함수에다가 pair this, 나 자신과 따로 연결받은 other라는 스트링을 페어로 묶어서 돌려줘 라는 함수를 만든 거죠. 그래서 value로 바뀌지 않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mypair라는 이름으로 kotlin onto jetbrains 라는 infix 함수를 바로 활용해서 println으로 찍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장 함수를 이용해서 infix 함수를 사용한 용례가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도입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value로 구를 선언했고 연을 선언하면서 person으로 손석구, 장도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 likes, 연. 얼마 전에 제가 무슨 본 유튜브 프로였나요? 거기서 손석구가 장도연 씨가 그 캐릭터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한 걸 봤어요.
어쨌건 손석구가 likes 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likes라는 것이 infix 펑션이 되는 거예요. 이 infix 펑션은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아래에 있는 person class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클래스 선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선은 간략하게 person이란 클래스를 만들었고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받아서 like people이라는 내부 속성을 관리할 건데 여기에다가 infix 함수로 likes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infix라는 키워드 붙였죠. 그리고 other person을 받아서 liked people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liked people은 mutable list였기 때문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어쨌건 이 likes라는 함수가 infix 함수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매번 이러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Ctrl R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Ctrl R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by 이 times by가 int에다가 times라는 infix 함수로 by를 붙였는데 몇 번 반복한 문자열이 나왔고요. pair는 java to oracle를 했을 때 오라클로 붙었어요. 코틀리는 jetbrains로 붙었고 장도연 좋아한다는 얘기는 따로 지금 출력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찍히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건 여기 liked people에는 이미 add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게 아마 찍어도 안 나올 거거든요. println으로 println 9.likeded people을 바로 지금 뽑아볼 수는 없어요. 컨트롤 R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찍히긴 했는데 to 이 부분이 지금 따로 보이진 않았어요. 9의 liked people이 mutable list였는데 하나 찍히긴 했군요. 여기에 이미 장도연 씨가 들어갔을 거예요. liked people의 name까지 하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map 이것도 나중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람다 함수로 제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출력해보면 장도연 잘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화면 찍은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거는 지금 아직 리스트를 다루는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에 찍히는 게 뭔가 likes로 들어가긴 한다. 그리고 여기 infix 함수를 쓸 수 있다. 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평범한 함수 호출은 이런 식으로 하죠. 원래는 이게 infix임에도 불구하고 허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런을 했을 때 허용이 되네요. 컴파일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되는 함수를 infix 함수라는 포맷을 통해서 간혹 보기 좋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예제인 거예요. to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to하고 오라클을 파라미터로 받는 거를 사실은 저렇게 해서 페어로 뽑아낸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까요? likes도 원래는 평범한 포맷이라면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이게 평범한 문법인데 infix 표기법을 통해서 likes를 아까처럼 띄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infix라는 키워드를 빼면 지금 이게 평범한 문법으로는 잘 될 텐데요. 평범한 문법으로는 잘 될 텐데 아까 infix 노테이션을 쓰고자 한다면 안 되는 게 맞겠죠. infix 모디파이어를 붙여달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infix를 붙여주면 잘 될 거고요. 읍스, 잘못 붙였군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붙여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네, 잘 됐죠.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nt의 중위 확장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확장 함수 얘기는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중위 함수를 호출했고 네, 특이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 함수를 선언했다.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지역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도메인 안에 어떤 범위 안에 스코프 안에 또 다른 함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fun이라는 메인 함수를 선언을 했는데 fun으로 그 함수 안에 지금 이걸 선언했죠. 그럼 이 바깥에선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지금 person 여기서 내가 의미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해. fun test라고 하고 여기서 e times by 똑같이 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int times라는 확장 함수는 메인 안에서만 유효한 로컬 함수로 다시 선언을 한 거예요. person이라는 스코프 안에서는
안 되는 게 맞죠? 네, 여기 times라는 게 없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선언한 범위 안에, main이라는 함수 범위 안에 또 다른 함수를 선언하는 것을 로컬 함수라고, 지역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unction, 다음으로 연산자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산자 함수는 어떤 함수들을 연산자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평소 쓰는 함수 형태가 아니라 기호를 써서 해당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볼게요. 여기 operator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함수 fun을 선언을 했고요. 이번에도 확장 함수로 int에다가 붙였어요. times라는 함수를 붙였는데 얘는 repeat를 할 거예요. 아까랑 똑같죠? times랑 똑같은데 infix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operator를 붙였고요. 그랬더니 쓰고자 하는 형태가 operator 기호 곱하기 기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스트링에 get이라는 걸 했는데 range라는 int range라는 파라미터를 줬고 서브 스트링으로 뽑을 수 있는 확장 함수이자 오퍼레이터를 지정을 했어요. get이라는 오퍼레이터 함수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묶은 범위 형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하이 웃어라. 여기 지금 이렇게 됐었죠. 그럼 이거를 times로 해도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네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infix 모디파이어를 붙여줘야 되니까. infix의 경우엔 될 거고 이 상태에서 곱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오퍼레이터 키워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한번 붙여줄게요. 오퍼레이터를 붙여서 하게 되면 times라는 함수 이름 대신에 요 별표 에스테리스크 표시를 통해서 해당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get은 꺽쇠로 묶을 수 있다. 꺽쇠에다가 0부터 3까지 레인지를 주었고 그렇게 되면 웃어라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흥미로운 기능입니다. 여기 소스를 편집해서 확인을 했고요. 오퍼레이터 키워드 붙이면 특별한 이름에 대해서 지금 times가 곱하기 표시랑 연결이 됐고 get이라는 게 이 대괄호로 묶은 뭔가를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또 몇 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뭐 더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몇 개가 더 있을 텐데 일단은 times랑 get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스 코드에 이런 버튼이 있는데요. 이런 버튼은 뭐냐면 뻔한 코드들 메인으로 맨날 묶기 불편하니까 이 부분 생략해서 보일 때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보이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를 다 보려면 이걸 눌러서 확장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 것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별한 설명이 있나 한번 볼게요. 인덱스 접근 문법을 써서 get을 썼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요거를 이제 인덱스 접근 문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 바아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볼게요.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개수가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아그라는 모디파이어를 붙이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스트링 타입을 여러 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파라미터 개수를 몇 개 받는지 미리 정해두지 않고 여러 개를 필요한 만큼 전달할 수 있다. 언제 정하냐? 호출하는 사람 마음대로. 여기 지금 print all이라는 함수를 fun으로 정의를 했고요. 바아그를 붙여서 메시지스를 받았어요. 스트링을 받을 건데 여러 개를 받을 거야. 몇 개를 받을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메시지스를 받았고 이 경우에는 메시지스가 스트링이 여러 개 담겨있는 형태가 들어오고요. 그거를 for 문법을 통해서 하나씩 꺼냈어요. for 문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m을 하나씩 뽑아서 m을 바로 println을 했으니까 아규먼트로 받은 hello, hello, salute, hola, 안녕까지 해서 총 5개를 한 줄씩 찍게 되는 걸 겁니다. 다음 함수 print all with prefix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바그로 메시지를 여러 개 받았는데 프리픽스를 붙였어요. 이 부분이 좀 독특한 문법이에요. 바그로 스트링을 받았는데 또 스트링을 받아야 되니까 어디까지가 메시지고 어디까지가 스트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호출하는 데서 어떻게 호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결국 하는 일은 똑같아요. 똑같이 메시지스를 다 반복하면서 프린트랜으로 한 줄씩 찍을 건데 이번에는 프리픽스를 메시지 앞에다 붙여서 찍을 거야. 보죠.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print all with prefix라고 줄 건데 hello, hello, salute, hola, 안녕 5개를 주고 프리픽스라고 이름 지정 파라미터를 통해서 greeting이라는 프리픽스를 따로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팅이 앞에 붙은 헬로 할로부터 안녕까지가 한 줄씩 찍히게 되겠죠. 로그라는 함수를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엔트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엔트리스를 여러 개 받았을 텐데 얘를 다시 print all이라는 이 함수에다가 바아그 형태로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엔트리즈의 곱표를 앞에 붙여서 이런 문법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엔트리스를 받은 입장에서는 얘가 마치 스트링 어레이인 것처럼 여러 개가 들어있는 컬렉션으로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컬렉션 자체가 아니라 바그 파라미터로 다른 함수에 전달을 해야 돼. 그러면 곱표 표시를 붙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로그로 할로 헬로 살루트 안녕까지 다 찍는 거. 실행해 보면 이게 한 줄씩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팅이 붙은 것들이 한 줄씩 찍힐 거고, 로그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 없이 다시 처음과 똑같은 것들이 찍힐 거예요. 단지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형태만 알려드린 거예요. 5줄 찍혔고, 그리팅 붙은 거 5줄 찍혔고, 또 마지막으로 5줄 더 찍혔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넘기려면 어떻게 되죠?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엔트리즈는 바그라는 거에 대해서 엔트리즈 컬렉션이 들어왔는데 프린트 올이 받는 거는 컬렉션이 아니라 바그 형태의 스트링 여러 개야.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타입이 틀렸는데 어떻게 불만을 표시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네, 타입이 안 맞는다. 어레이의 스트링 타입인데 스트링이 필요하다. 네, 이 경우에 에스테리스크를 붙이면 문제없이 잘 된다. 그런 표시입니다. 네, 잘 되죠? 이런 문법이 있다라는 것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 이렇게 로그를 찍는다거나 프린트LN처럼 임의의 개수를 다 이어붙여서 찍을 때 가끔 쓸 일이 있긴 하니까 이런 문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variable, 변수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변수 섹션이고요. 코틀린에는 강력한 타입 추론 기능이 있어서요. 변수의 타입을 명시해도 되지만 생략하고 컴파일러한테 추론하도록 해도 됩니다. 코틀린 기본은 불변 변수 사용을 권장해서요. 바랑 발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는 한 번 선언하고 계속 재대입을 해서 값을 바꿀 수 있는 변수인 거고, 벨 같은 경우는 한 번 선언하면 바뀌지 않는 이뮤터블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키워드예요.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 bar라는 걸로 a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입을 콜론으로 명시를 해줬고요. 스트링이란 타입을 쓸 건데 처음 값은 처음 값이라는 문자열로 지정을 하겠어. 그리고 bar로 선언을 했으니까 이후에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프린트 ln으로 a를 바로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값이 화면에 그대로 프린트 될 것 같습니다. b라는 변수도 만들었는데 이번엔 bel이에요. bel은 바꿀 수 없는 변수인 거예요. 타입은 이번엔 int입니다. int를 1로 지정을 하겠어. 라고 해서 처음 값 스트링을 a에 담고 int 1을 b에다 담아놨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벨로 c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이번엔 타입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초 값으로 는으로 3을 줬기 때문에 3은 명시적으로 딱 int 타입이라는 값이거든요. int 값에 해당하는 리터럴인 거고, 이 값을 c에다 대입하려는 순간 코틀린 컴파일러가 이거는 int구나 라고 타입 추론을 하게 됩니다. 얘의 타입은 int야 라고 추측을 하게 되고요. 이게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후에 계속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한 결과가 바로 처음 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a를 다른 값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바로 했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b에다가 2를 대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벨이잖아요. 벨 같은 경우는 이뮤터블 변수인 거고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럼 컴파일러가 이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실행을 해보면 벨은 다시 재배정될 수 없습니다. 리어사인 될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거해줘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거예요. 네, 다음으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초기화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bar를 2를 하나 만들고 2라는 변수, 바꿀 수 있는 변수, 뮤터블한 변수 2를 만드는데 타입은 int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이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언어들은 이게 널이 됐던 int니까 0으로 됐던 -1이 됐던 알 수 없는 값이 됐던 그런 게 이제 최초 값이 뭔지 모르는 상태인데, 코틀린 같은 경우는 이 변수를 사용하려고 할 때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면 에러를 내줍니다. 베리에이블 2가 반드시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초기화되어야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뭐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이라고 선언을 했으면 문제없이 프린트가 될 거예요. 언제 변수를 초기화할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언제든 하면 돼요. 반드시 읽기 전에 초기화를 해야 된다. 지금 2를 읽으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안 읽었어. 선언만 했어. 그럼 문제 없다는 거예요. 선언만 하고 쓰지 않았으니까 문제 없이 된 거고,
지금 이제 println에서 2를 읽으려고 했으니까 이때 초기화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에러를 내준 형태가 되겠죠. 요걸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벨로 d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int 타입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별도의 초기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if문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뒤에다가 1을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2를 넣겠어. 그러면 if는 결국 참 아니면 거짓인 명제에 따라 판단하는 조건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이 됐던 거짓이 됐던 어느 경우든 상관없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건너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d가 1이 됐던 2가 됐든 반드시 초기화는 된다. 이 경우에는 println d를 할 때 d를 읽어야 되는데 아직 초기화되지 않았던 변수 d가 이 구문을 지나면서 결국엔 초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된다. sum 컨디션이 지금 true였어. 그래서 지금 1이 들어갈 거고 프린트까지 잘 된 거예요. 이게 sum 컨디션이 만약 거짓이 나왔어. 잘못 나왔어. 그래도 문제 없는 거죠. 2로 초기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문제 없이 찍힐 거예요. 전체 코드가 뭐였나 한번 볼까요? sum 컨디션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true가 있었고요. 이게 false로 되던 true로 되던 상관없이 둘은 지나니까 초기화가 됐다는 판단하에 d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짚어볼 만한 내용은 변수를 선언할 때 바나 바를 써서 선언을 하고 타입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추론에 의해서 컴파일러에게 타입을 추론하라고 알려줄 수도 있게 되고요. 어찌 됐던지 간에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처럼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아까 2를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처럼 에러가 발생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Null safety. 네, 이어서 널 안전성이라는 챕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코틀린에서 참 마음에 드는 기능인데요. 스위프트 같은 요새 언어들에 이런 기능들이 잘 녹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널 포인터 익셉션 예외가 발생하는 상황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코틀린에는 기본 변수가 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널이 안 되게. 만약 변수가 널이 될 수도 있게 하려면 타입의 끝에 물음표 표시를 반드시 붙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널을 대입할 수 없게 돼요. 예제를 통해서 보죠. 여기 지금 바로 바뀔 수 있는 변수 never null이라는 걸 만들었고 타입은 콜론 스트링으로 타입을 붙였는데 스트링이야 라고 했는데 이 변수는 null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물음표가 없으니까. 물음표가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변수는 null이 될 수 없습니다. never null인데 null을 assign 하려고 했어요. 안 된다는데 되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이어서 바로 널러블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스트링인데 물음표를 붙여줬어요. 이런 널러블 변수는 널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널러블로 널을 지정하려고 하면 여기는 잘 통과를 해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타입을 추론받는 경우 타입을 스트링이라고 지정하지 않고 추론받는 경우에는 컴파일러 타입 추론은 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음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inferred non null이라는 변수에다가 널을 대입하려고 하면 안 돼야 될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한번 이따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죠. 여기 함수를 만들었는데 strlength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not null이라는 아규먼트를 받아요. 파라미터를 받을 건데 스트링 타입이에요. 이 경우에도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null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반환값으로 int가 나올 거고 not null 받아서 length를 실행할 거야. null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이걸 막 하는 거예요. null이었으면 여기 null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서 안전한 경우에만 한다거나 아니면 null 포인터 익셉션이 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문제가 안 되게끔 이미 파라미터를 받을 때 스트링 타입이 null이 아님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strlength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never null이라는 걸 전달했어. never null은 뭐야? 스트링 타입이니까 전달이 가능합니다. 왜? 얘는 null이 안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nullable을 주려고 했어. 얘는 null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타입이 안 맞는 거예요. 물음표가 안 붙어 있으니까 null이 아닐 경우에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Ctrl R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null이 non-null 타입 스트링에 지정될 수 없어. 이게 이 부분이죠. 첫 번째. 이게 없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를 주석 처리 한번 해볼까요? 문제 없을 거고 이 부분은 null이 될 수 있죠. 이 부분도 null이 안 돼. 그러니까 막아야 되고 여기도 never null은 괜찮아?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다 주석 처리하고 실행을 해보면 다 잘 돼야겠죠. 잘 되는데 화면에 지금 출력하는 게 없네요.
이거라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되면 20. 이게 20글자인가면 네버너리. 이 부분을 세지 않았지만 잘 세보면 20글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얘도 안 된다라는 거야. 널러블이니까 이 파라미터에 안 맞는다는 거야. 안 돼. 이게 되게 하려면 물음표로 받아서 여기서 널 처리를 안 해서 따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널러블을 전달하기 전에 널이 아님을 보장을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if 널러블이 널이 아니면 실행해. 이렇게 되면 문제없이 컴파일이 될 거예요. 네,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널러블한 타입과 널러블하지 않은, 널이 가능한 변수와 가능하지 않은 변수를 물음표를 통해서 구분해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타입 출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널이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함수의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도 널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명시적으로 해놓고 그 파라미터에 전달하는 파라미터조차도 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널 여부를 확인해서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능이죠. 널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하다 보면 널인지 아닌지 비교해야 될 때가 많고 타입 차원에서 아예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도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널을 결국은 쓰게 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자바 코드랑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럼 자바에는 널 세상이니까 여기는 널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널을 다뤄야만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값이 없는 경우를 표현하기에 널만큼 또 편한 게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널을 써긴 써야 될 거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아하게 쓰는지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describe string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maybe string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았는데 이 파라미터는 널 가능한 스트링이에요. 물음표가 지금 붙었죠. 널 가능한 스트링이고 반환할 때는 반드시 널이 아닌 스트링을 반환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if 조건을 걸어서 maybe 스트링이 널이 아니고 length가 0보다 크면 빈 문자열이 아니면 문자열 길이가 어쩌저쩌 하다 라는 문자열을 반환한 거고 널이거나 문자열 길이가 0이면은 빈 문자열이거나 널입니다 라고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흥미로운 거는 여기죠. 이거 뭐 자바 개발하실 때 다른 언어도 대부분 숏서킷이기 때문에 조건문을 and로 붙였을 경우에는 처음에 false가 나오면 두 번째 조건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죠. 널이 아닐 경우에만 그럴 때만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조건의 두 번째 파트를 실행할 때는 maybe 스트링이 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 널이 아니니까 length라는 프로퍼티에 잘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어쨌건 널이 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받았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널일 때 아닐 때를 처리하면 된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기능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널을 체이닝해서 쓸 때도 있고 차차 쓰다 보면 커트린의 좋은 점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행해볼까요? maybe 스트링이 지금 뭐였는지 모르잖아. 이럴 때 이제 코드를 펼쳐봐야 돼요. 메인 진입점에서 널을 줬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빈 문자열 줘도 마찬가지겠죠? class, 네, 다음은 코틀린에서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사실 현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OOP 방식이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코틀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클래스 선언은 클래스 이름, 클래스 헤더, 그리고 중괄호쌍으로 감싼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클래스 본문이 없는 경우에는 중괄호를 생략해도 됩니다. 라고 적어뒀습니다. 여기 클래스 커스터머를 선언했는데요. 여기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죠. 이걸로도 클래스 선언이 완전히 종결된 거예요. 클래스 본문이 없을 뿐 문제없이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컨택트라는 클래스의 경우에는 가로를 열어서 벨로 아이디를 받고 인트 타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벨과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각 클래스에 변하지 않는 밸류와 변할 수 있는 이메일 프로퍼티를 클래스가 담고 있게 됩니다. 컨스트럭터 역시 이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형태로 생성자 역시 이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형태로 호출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메인 생성자가 되는 거예요. 메인 펑션 진입점에서 각각 커스터머 클래스와 컨택트 클래스를 초기화했는데요. 커스터머 클래스로 파라미터 없이 생성자를 호출을 했죠. 여기 지금 클래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파라미터 없이 생성자를 호출해서 전달을 한 거고요. 컨택트의 경우에는 아이디 값과 이메일 값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는 1번, 이메일 주소는 mail@gmail.com,
로 주어서 생성자를 호출했습니다. 지금 여기 new가 없다는 걸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new를 통해서 컨스트럭터를 호출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죠. 클래스가 이제 어떤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빵 틀인 거고, 실제 만들어낸 빵이 붕어빵 같은 것들이 커스터머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커스터머와 컨택트라는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print.ln으로 컨택트에 있는 id를 찍었어요. 컨택트에는 id가 1이었기 때문에 1이 화면에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contact.email로 이메일 주소를 메리에서 jane으로 바꿨습니다. 이메일 속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클래스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프로퍼티로 정의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형태가 될 거예요. 이걸 실행해서 화면에 프린트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다 안 나오고 딱 1이라는 값만 나오겠죠? 별달리 프린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컨택트의 id 값인 1만 나오고 나머지는 실행은 됐으나 화면에 따로 보이는 건 없었을 거예요. 여기 만약 new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코틀린에 new라는 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무시됐을 거예요. 그래서 new를 생성할 수 없었고요. 여기에 만약에 파라미터를 안 준다. 그래도 안 되겠죠? 이게 컨스트럭터가 지금 이미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줬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id와 이메일을 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만약에 여기 이메일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bar가 아니라 bel이었어. 그럼 바꿀 수 없죠. 역시 컴파일 에러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없이 확인이 다 되었고요. 설명에서 빠진 부분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속성이나 추가 생성자 없이 커스터머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선언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파라미터 없이 본문이 없어서 중괄호를 생략한 거예요. 본문이 있을 때는 중괄호를 해야겠지만 생략을 해도 된다는 거니까 생략하지 않고 적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문제없이 컴파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클래스는 불변 속성 id와 변이 속성, 바꿀 수 있는 속성 이메일을 파라미터로 받는 생성자와 함께 클래스를 선언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본문이 없으니까 중괄호가 생략된 거예요. 중괄호를 주더라도 문제없이 컴파일이 되겠죠. 똑같은 뜻이에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커스터머 기본 생성자로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코틀린에서 new 키워드를 따로 쓰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속성값 변경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아까 확인했던 부분과 동일하죠. 네, 문제없이 다 확인했어요. generic, 제네릭은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이제 타입이 있는 언어들, 정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표준처럼 자리 잡은 일반화 기법인데요. 제네릭 클래스와 함수는 공통 코드를 특정 타입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코드를 잘 감쌀 수 있게 해주고 타입이 실제 주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타입을 사용할 수 있게끔 코드 재사용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T에 있는 코드들이 타입 T와 상관없이 잘 돌거든요.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한다거나 아니면 그 중에 어떤 T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걸 찾는다거나 이런 연산들이 사실 T가 뭐가 됐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T에 대고 리스트를 담아뒀다가 뽑을 수 있는 어떤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구체적인 타입이 다르더라도 리스트에서 하는 뻔한 일들은 다 공통적으로 재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네릭 클래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틀린에서 제네릭 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처음 일단 제네릭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 뮤터블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제너릭 파라미터로 2를 받았어요. 2. 제너릭 파라미터를 쓰는 부분이 이 부등호 표시를 감싸서 2를 선언을 했고요. 파라미터로 컨스트럭터 파라미터로 바악으로 아이템스를 받았어요. 2가 몇 개가 될진 모르겠지만 여러 개를 받아서 뮤터블 스택인데 변이가 가능한 스택을 받겠어 라는 클래스 선언을 도입한 거고요. 클래스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같은 경우는 엘리먼트로 아이템을 뮤터블 리스트로 일단 담아뒀어요. 변이 가능한 리스트로 담아놓고 이 리스트를 뒤에 요소를 추가한다거나 빼가면서 스택을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push, pick, pop, empty size 같은 뻔한 스택들의 메서드들, 함수들을 여기 정의해 두었고요. 구체적인 구현은 엘리먼트에 대고, 엘리먼트는 여기서 선언한 뮤터블 리스트죠. 리스트에 대고 add를 한다거나 remove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add는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에 요소를 추가하는 게 될 거고요. remove 같은 경우는 사이즈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제일 끝에 있는 요소를 하나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리스트의 제일 끝에가 스택의 최상의 요소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통해서 뮤터블 스택을 구현을 했어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 2라는 것이 제너릭 타입으로 어떤 타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로 받아놓고 써보자. 그래서 여기에 2를 계속 받았다가 반환했다가 선언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뮤터블 스택을 쓰게 될 때는 지금 쓰는 코드가 딱히 안 나와 있죠.
메인을 열어서 한번 볼게요. 메인 진입점에 보면은 뮤터블 스택에다가 더블 밸류를 줬어요. 정수가 아닌 실수값으로 0.62, 3.14, 2.7을 주었으니까 아마 2.7이 가장 마지막 값이 되겠죠. 탑에 있는 값이 될 거고 푸시로 9.87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택을 찍었을 때는 뭐가 나와야죠? 0.62, 3.14, 2.7, 9.87까지 4개의 요소가 나올 거고요. 피크를 하게 되면 스택에 있는 최상위 요소가 나올 테니까 가장 마지막에 넣은 9.87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스택의 사이즈만큼 계속 반복을 하는데 뭘 할 거야? 팝을 해서 찍을 거야. 거꾸로 나올 테니까 9.87 나오고 2.7 나오고 3.14 나오고 0.62 이런 식으로 거꾸로 팝되면서 나오게 되겠죠. 선입 후출, 후입 선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까 4개의 요소가 담겨 있었고 최상위 요소는 9.87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 왜 똑같이 두 번 시켰죠? 처음엔 그냥 스택을 찍었고요. 그 다음엔 피크를 한 다음에 찍었어요. 피크를 한 다음에 찍으니까 똑같은 게 그냥 나오죠. 피크는 요소를 꺼내지 않고 최상위에 있는 요소만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나와서 두 번 나온 게 맞고 그 다음부터는 최상위 요소부터 차례대로 빼면서 찍힐 거예요. 그리고 스택 상태를 보게 되니까 최상위 걸 뺀 나머지 현재 스택까지 찍히게 되겠죠. 처음에 스택 찍혔어 이거고요. 피크가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스택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 팝이 계속되는 거죠. 팝 최상위 요소부터 9.87 팝한 다음에 남은 스택은 이거고 여기서 또 팝하면 2.7 찍히고요. 또 팝하면 3.14 또 팝하면 0.62까지 진행이 돼서 여기서 빈 스택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건 지금은 정상적인 개수만큼 팝하면서 스택을 리스트를 통해서 구현한 예제를 봤어요. 여기서 핵심은 뮤터블 스택이라는 2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실제 사용할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파라미터가 더블이 있다 보니까 이 타입이 더블 타입으로 타입 추론이 된 거예요. 뮤터블 스택 더블 0.62, 3.14, 2.7 이런 식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탑 레벨이니까 이런 식으로 선언은 되지 않을 거고요. 메인 진입점 안에서 진행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네릭 클래스로 클래스의 파라미터로 어떤 타입을 받는 제네릭 타입을 받는 제네릭 클래스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제네릭 함수를 쓰는 방법. 어떤 함수가 만약에 특정 타입의 독립적이다. 함수 내에 뭔가 파라미터로 받거나 반환값이 있는데 특정 타입이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다. 이럴 때는 제네릭 함수로 정의해서 써도 됩니다. 예제로 아까 스택을 만드는 유틸리티 함수를 작성해 볼게요. 여기 함수를 선언하는데 fun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했고요. 이건 똑같고 mutable stack of로 마그를 받는 것까지도 다 똑같은데 그 사이에 제네릭 파라미터가 들어갔어요. 아까 제네릭 클래스에 있던 모양처럼 꺽쇠로 여닫은 2라는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mutable stack으로 마그로 2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은 뭐야? 지금 만들었던 mutable stack을 내가 다시 만들어서 주는 거야. 뭐 사실 큰 의미 없죠. 그냥 만들면 되는데 그걸 유틸리티 함수로 빼놓은 것 뿐이야. mutable stack of 이거라는 함수로 스택을 새로 만들었고 스택을 찍어봐. 그럼 아까처럼 얘가 다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함수에다가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문법은 이런 식으로 함수 fun 선언과 이름 선언 사이에다가 2를 주면 된다. 그러면 본문이 됐던 타입 시그니처가 됐던 2를 그대로 공통화해서 추상화해서 내가 이 타입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미리 알지 않고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컴파일러가 mutable stack of의 함수에 전달한 제네릭 파라미터를 추론할 수 있죠. 어떻게? 0.62, 2.7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더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달하는 이 타입이 더블이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더블이라고 명시를 해줘도 돼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겠죠. 만약 내가 여기에 딴 걸 잘못 줬어. 그럼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줄 겁니다. 네, 이게 인트로 정의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입에 좀 추상화된 공통 코드를 다룰 수 있는 제네릭 클래스와 제네릭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nheritance. 네, 이제 기본 섹션의 마지막 상속입니다. 객체 상속, 오브젝트의 상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클래스 상속, Inheritance 섹션이고요. 코틀린은 일반 객체 지향 언어에 있는 상속 기능을 모두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바 같은 경우도 단일 상속이죠. 부모는 하나만 있는. 여기 지금 도그라는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붙였어요.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클래스 도그를 정의했고요. 여기 있는 함수 중에 say hello라는 게 있는데 하는 일은 단순히 멍멍이라는 걸 화면에 프린트합니다.
이 오픈이 먼저 붙어 있다라는 게 특이한데요. 클래스 상속이 코틀린에선 기본적으로 막혀 있어요. 자바에서의 예를 들면 파이널 클래스랑 마찬가지예요. 기본은. 근데 이제 상속을 할 수 있게 열어두겠다. 그럼 오픈이란 키워드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크셔 테리어, 요크셔 클래스를 도구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자바 같은 언어는 여기에 extens라고 상속 키워드를 붙이죠. 근데 이제 코틀린에서는 콜론으로 상위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를 여기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크셔 같은 경우는 도구로부터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인데 얘는 오버라이드 할 거야. 뭐를? say hello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드 할 거야. 오버라이드 하면서 멍멍 대신에 왈왈을 찍겠어 라고 도구로부터 상속받은 요크셔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메인 진입점 함수에서는 도구를 초기화할 건데 요크셔로 초기화를 했어요. 요크셔는 뭐야? 도구긴 해요. 요크셔는 is예요. is 요크셔고 여기서 say hello를 하면 왈왈이 찍혀야죠. 지금 여기 도구가 오픈 클래스였기 때문에 상속을 할 수 있었고요. 상속받은 요크셔는 도구가 부모가 맞기 때문에 도구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say hello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왈왈이 잘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Ctrl R 눌러보겠습니다. 왈왈 잘 찍혔죠. 만약에 요크셔가 아니라 그냥 도구를 초기화해도 되죠. 도구도 지금 문제없이 초기화할 수 있는 클래스잖아요. 이럴 경우에 멍멍이 찍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크셔인데 만약에 오픈을 뺐어. 그럼 어떻게 되죠? 클래스를 상속할 수 없으니까 에러가 날 거예요. 네, 기본이 파이널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어요. 다시 오픈을 붙여주고요. 만약에 함수도 오픈이 아니었어. 그러면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역시 파이널이라서 할 수 없으니까 아래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가 가능한 함수를 만들려면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열어두렴 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를 상속받는 경우. 지금 타이거라는 클래스가 오픈이니까 상속을 받을 수는 있는데 주 컨스트럭터로 오리진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았어요. 문자열로. 그래서 say hello를 했을 때 나는 어디에 타이거야? 어흥! 이라고 프린트라는 say hello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얘는 오픈 키워드가 없으니까 오버라이드 할 건 아닌가 봐요. 타이거를 상속받는데 이번엔 시베리안 타이거야. 시베리안 타이거인데 타이거의 시베리아의 파라미터를 주었어. 그래서 파라미터 컨스트럭터를 주고도 내가 시베리안 타이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는 파라미터 없이 생성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타이거의 오리진을 파라미터로 준 클래스가 되는 거죠. 메인 진입점 볼게요. 타이거를 만드는데 이번엔 시베리안 타이거로 만들었어. say hello 하게 되면 시베리아의 타이거 어흥 이게 찍히게 되겠죠. 컨트롤 R로 실행했습니다. 어흥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타이거를 직접 초기화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니까. 파라미터가 없다고 에러가 날 거고요. 오리진이 예를 들어서 백두산 호랑이 이렇게 해도 실행은 잘 될 거예요. 백두산 호랑이도 어흥이라고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클래스를 상속받으면서 하위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컨스트럭터 생성자에다가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클래스 섹션 상속의 마지막인데요. 생성자 파라미터를 내가 받은 생성자 파라미터를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에게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라이언이라는 오픈 클래스가 있고요. 상속받을 수 있어요. 네임과 오리진을 파라미터로 컨스트럭터를 받아야 돼요. 컨스트럭터가 생성자가 네임과 오리진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아시아틱 발음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사자를 쓰려면 이름만 받고 라이언이 인도 사자인 거야. 인도에 있는 어떤 사자 이름을 주겠어. 그래서 여기 인도라는 거는 내가 지정을 해서 파라미터를 호출했지만 이 네임이 지금 없잖아요. 네임이 내가 받은 컨스트럭터의 파라미터인 거야. 그래서 메인 진입점에서 보면 라이언을 초기화하는데 아시아틱이고 심바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오리진은 여기 있는 디폴트 파라미터에 의해서 인도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디에? 부모 클래스인 라이언의 오리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ay hello를 하게 되면 나는 심바고 인도에서 온 사자 왈, 으르렁 이렇게 프린트 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다시 전달될 수 있다. 내가 파라미터를 받았던 컨스트럭터에서 파라미터로 받았던 내용을 부모 클래스의 파라미터로도 바로 전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헬로 월드 기본 예제부터 함수 그리고 변수 선언하는 법,
코틀린에서 너를 물음표로 표시해서 기본 타입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법, 클래스를 정의하는 법, 제네릭 클래스와 제네릭 함수를 쓰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을 다루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흐름 제어 쪽 알아보도록 할게요.